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포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수두에 걸리거나 수두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내 몸에 몰래 신경절 안에 잠복해 있다가 내 몸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재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재활성화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세포맥의 면역 기능, 즉 T세포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인데요. 나이를 먹거나 에이즈에 걸린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 혹은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포진 발생 가능성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65세 이상에서 1000명당 12건으로 젊은 연령층보다 무려 6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특히나 50세 이상부터 급격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60,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는 순간은 일단 먼저 통증이 발생하고 피부 분절을 따라서 수두와 비슷한 수포를 형성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신경절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가 피부이기 때문에 그 피부의 수포와 가피를 형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두에 있었던 특징과 유사합니다. 이때 피부에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 그 영역이 신경이 관할하고 있는 피부의 특징적인 영역을 띠고 있는데, 그게 피부 분절의 영역을 따른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S1이라는 신경은 허벅지 뒤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피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때 대상포진이 S1이라는 신경을 공격하게 되면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뒤쪽에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허벅지 뒤쪽에도 발생하고 허벅지 앞쪽에도 발생하는 피부 어떤 손상은 사실 대상포진의 어떤 감염을 의심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피부 병변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띠 모양, 즉 피부 분절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의 특징적인 구진이나 반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특히나 이 피부 분절은 중앙선을 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의 영역을 넘지 않고 편측성으로만 띠 모양을 형성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일정 시간에 따라서 수포에서 가피까지 형성되는데, 가피가 최종적으로 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2, 3주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침범 부위는 가슴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얼굴 부분, 그 다음으로는 허리 부분,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을 침범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포진이 이렇게 피부 영역과 그냥 단순한 통증만 유발한다라면 이 다른 피부 질환과 감염 질환과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이게 만성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부 병변이 호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그쪽 영역에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특징을 바로 우리가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통, 만성 신경통은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 환자가 앓고 나면 50% 이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급성기에 심한 통증을 앓았다거나 발진이 심하다거나 얼굴 부분, 특히나 안구 부분에 이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이 포진 후 신경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 즉 피부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한 통증과 병변이 다 깨끗하게 나았는데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포진 후 신경통의 그런 특징이 양상이 약간 다른데, 일단 대상포진 통증은 굉장히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양상의 통증이고, 포진 후 신경통은 약간 가렵기도 하고 불에 타는 느낌, 욱신거리는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환자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빠르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셔야 우리가 만성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포진 후 신경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먼저 발진이 발생하기 전에 발진이 발생하는 그 위치에 통증이 선행이 되고, 이후에 발진이 형성되는데 그 발진은 시간에 따라서 나중에 가피까지 형성되고, 가피가 떨어지기까지는 2, 3주가량 소요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에 피부 병변이 깨끗하게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65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합병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눈을 침범하는 경우에서는 시력을 잃게 하기도 하고, 최근 연구에서는 뇌졸중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코끝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이제 곧 눈으로 침범할 수 있다라는 허친슨 사인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허친슨 사인이 나타나면
곧 눈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안과에 내원하여서 스테로이드 투여 같은 처방이 필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귀 쪽을 침범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쪽을 침범할 경우에서는 단순히 이 웨이도 쪽만 침범하는 것들이 아니라 혀 앞쪽 3분의 2의 미각을 손상시킬 수 있고 동측의 안면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램지 헌트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 같은 분들은 파종성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20개 이상의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면역 저하자 분들은 이렇게 전신에 발생을 하면서 나중에는 폐렴, 간염,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입원하셔서 주사에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단은 이런 장크 검사, 혈청 배양 검사도 있겠지만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이런 검사는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임상 증상만으로도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바이러스제를 발진 발생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빠르게 복용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이 빨리 치유될 수 있고 통증도 줄여질 수 있고요, 포진 후 신경통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여 대상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저는 대상포진 환자분들은 가급적 빠르게 항바이러스를 투여해 보고 있습니다. 72시간 이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상포진 병변이 더 심하거나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투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72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방문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료 약제는 국소역, 단순한 연고만으로는 대상포진을 낫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먹는 약으로만 효과가 있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복용을 하고, 다음과 같은 용법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주사로도 투여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면역 저하자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주사제를 투여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슬라이드 내용은 의사분들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진통제, 신경안정제를 투여를 해볼 수도 있겠고, 경구 스테로이드도 염증과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칫하다가 이 부분으로 이런 세균 감염이 진행돼서 2차 감염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증 조절은 스테로이드로 통해서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만성신경통, 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스테로이드가 전혀 힘을 못 쓴다라고 알려져 있고, 논란이 있지만 저는 급성 통증을 줄이고 유병 기간을 줄이고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이는 데에 전 동의하는 의사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저는 스테로이드를 적극적으로 처방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나 스테로이드 금기 환자분들은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통증 조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조절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런 약제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서는 경피적 전기신경 차단술이나 냉동 치료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전파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수포 병변 안에 이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내가 접촉을 통해서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수두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면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수두에 걸릴 가능성은 없겠고, 대상포진 환자를 접촉했다고 해서 내가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두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수두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분들, 수두에 걸린 적이 없거나 수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이 대상포진 환자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두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분들은 적어도 만약에 대상포진 환자가 수포가 있고 딱지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이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수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임산부, 미숙아, 면역 저하자분들은 접촉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파종성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전신에 대상포진이 쭉 깔리는 경우에서는 이분들은 접촉이 아니라 이 공기 중에서도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에서는 음압 격리실에서 우리가 환자를 지켜봐야 되겠고, 공기 전파를 통해서도 이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면역 저하자분들은 이분들과의 아예 함께 방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최소한 가피가 앉을 때까지는 접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접촉을 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접촉을 했을 경우에서는 수두 백신을 한다거나 이런 이뮤노글로뷸린 주사를 통해서도 예방 조치를 시행해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가 대상포진을 또 앓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4에서 6% 정도는 다시 또 앓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면역 저하자 환자분들에서는 대상포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대상포진에 이미 내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또한 만약에 내가 면역 저하자인데 이전에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또 걸릴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골수 이식을 하는 분들은 일부러 면역 억제제를 과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장기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